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한국에서의 경험적 지식 때문에 나옵니다. 태국을 떠나서 해외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있는 경험적 지식을 그대로 이식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한국에서의 경험적 지식을 모두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적 지식 중에 유일하게 필요한 지식이 입지 선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입지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살 때도 잘 모르죠. 세밀한 분석은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가까우면 가치가 더 생긴다. 요 정도죠. 자, 이것도 도시마다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약간 떨어진 게 오히려 더 가치를 가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밀한 분석에 들어가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경험적 지식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한국에서 있는 경험적 지식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예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여러분들이 한국의 아파트 하면 대부분 다 1단지형 아파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단지형 아파트라는 개념이 도시 외곽이나 이런 곳에 보통은 이제 서민층이나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빈민층들 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대규모의 단지형 아파트먼트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좁은 땅에다가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공급을 하게 되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도심 내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단지형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한국은 왜 단지형 아파트냐면 70년대 80년대 도시개발을 해갖고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효율이 높죠.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좁은 땅에다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적도는 높지만 주거 환경이 엄청 좋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태우 시절에 5대 신도시 만들기 전에는 아버지 엄마들 2층 집 얻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 중심이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아파트를 단지형으로 짓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적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최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처럼 좁은 땅에다가 높게 지어버리면 넓은 평수를 주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평수 같은 경우는 가격이 훨씬 비싸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넓은 땅에다가 넓은 공유 면적을 포함해서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더 크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의 면적을 다 가지고 있죠. 한국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한국이 아파트먼트가 일반 주택보다 주거 환경이 못하지 않은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영동개발에서 강남에 처음에 아파트먼트를 지을 때는 강남이 그렇게 혼잡화되고 최고로 비싼 땅이 될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빨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개발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영동개발이 된 강남이 중심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바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밖에 없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5층짜리 뭐 커봐야 10층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다 부셔서 새로 한 50층짜리 지어버리면 수익이 창출되죠. 여기 재건축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게 한국은 독특하게 아파트먼트를 사면 그 아파트먼트가 땅 투자의 가치를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아파트먼트를 단지형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앞으로 50층짜리 60층짜리 아파트가 단지형으로 나와봐야 이거는 나중에 재건축의 효과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왜? 재건축을 하더라도 수익이 남지를 않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변하겠지만 하지만 관념적으로는 항상 재건축 신경을 쓰면서 아파트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투자의 개념이 아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오면 토지 투자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상식적으로 한 동짜리 7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거 부셔서 다시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가치 창출이 일어나냐? 가치 창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면 재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다 보시면 됩니다. 몇 나라 안 되죠. 그런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가 고급화되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를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태국에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제가 계속 부동산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LA 가봅시다. LA는 뉴욕하고 다르죠. 비버리힐스라고 봅시다, 우리가. 비버리힐스로 가면 대저택을 생각하지 비버리힐스 있는 아파트먼트 형태를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뉴욕에 가봅시다. 뉴욕에 가보면 우리가 맨하탄에 가보면 거기에 대저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빌라나 레지던스 콘도 같은 형태의 아파트먼트를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파리를 가보시면 파리에는 정말 오래된 건물들입니다만 그 아파트먼트를 보수해서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국하고는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도 마찬가지로 태국의 독특한 건 뭡니까? 타운하우스 형태나 단독주택 형태를 건설사에서 한 지역을 사서 거대하게 공급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무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무반은 주거의 중심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콕을 벗어나서 작은 도시로 가면 아예 콘도를 사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방콕 이후에 콘도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땅이 남아 돌거든요. 마치 뉴욕이 아니라 중부의 인디애나에 있는 소도시에 누가 아파트먼트에 삽니까? 빈민들이나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방콕과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부에 저택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반을 지을 수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지을 수도 없고 가면 갈수록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방콕에는 콘도가 시내 중심부에 가면 주거의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죠.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맨하탄에 살 것인가? 1시간 떨어진 주택단지에 살 것인가? 이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무반이 대로변에 시내 대로변에 떡하니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태국에 있는 콘도 가격이 더 많이 10년 동안 올랐습니까? 무반 가격이 10년 동안 올랐을까요? 당연히 콘도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르죠. 왜? 가치 있는 지역에다가 콘도를 짓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지도 못하는 무반을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는 겁니까? 그걸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태국에서 부동산 투자의 가치를 가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콘도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땅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땅은 외국인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야 되는 게 뭡니까? 콘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콘도 투자를 하는 거지 외국인이 무조건 콘도만 사야 돼서 콘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콘도가 훨씬 더 투자적 가치가 있습니다. 왜? 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콘도를 살 때도 외곽에 나가거나 지방에 가거나 이런 싼 콘도 사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방콕에 있는 콘도 중에서 어떤 콘도만 삽니까? 시내 중심부에 있는 콘도 혹은 대중교통이 발전하면서 팽창되는 도시의 끄트머리에 있는 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전부 생기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이게 한국적인 경험 지식 체계로 여기에 10년을 살든지 15년을 살든지 똑같이 접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콕에서도 건설사하고 프로젝트 계약하고 판매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계속 저는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실이 나죠. 그러면 그냥 공실 나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리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도 전부 다 감안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국으로 한정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것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있죠. 한국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한국에 있는 직시 체계를 버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가지 않고 제가 한 이틀 3일 후에 2021년 한국 부동산 예측하고 태국 콘도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예측을 올렸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다 맞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코로나를 전혀 감안을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를 좀 감안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방콕에 부동산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내년 초에 나오는 프로모션이 굉장히 투자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며칠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